중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십니까. 뉴스레터 K 진행을 맡은 KBS 전종철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경남 봉화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여야 지도부가 총 집결했습니다. 이 문제 포함한 당면 정치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헬기 추락 사고로 숨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의 장례식이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엄수됐습니다.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함께 이란 대통령의 갑작스런 사망이 중동과 세계 정세에 미치는 영향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입니다. 여야 정치권 모두 추도식에 참석하고 추도 메시지도 냈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에 정치권에서 이제 메시지가 나왔을 겁니다. 네. 각 당 간에 어떤 점이 다르고 또 어떤 점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까? 네, 일제히 긍정적인 자세로 추도를 했는데요. 다만 조금 강조점은 달랐다. 우리가 네. 같은 대상을 보더라도 더 보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게 더 뚜렷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마치 예를 들어서 에스파가 무대에 있어도 누구는 카리나 보고 누구는 지젤 보고 이러듯이 좀 다르겠죠. 네, 마음에 드는 것부터 먼저 이제 블랙핑크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이 추모 메시지가 각 정당들의 오늘을 또 비춰주고 있는 건데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타협의 정치를 강조를 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연정을 제안을 했다거나 또 그때 보수 진영에서 선호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기도 했었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원 중심 대중정당을 강조를 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여민주주의, 정치 참여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었고, 기간당원제를 또 당시 열린우리당에서 좀 본격적으로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개선하겠다라고 하는데 방점을 찍은 거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검찰개혁 완성이라고 했는데 노무현 정부 때 이제 검찰 독립성에 관련해서는 업적이 있었다라는 평가가 있고, 한편으로 노 전 대통령 스스로는 제도적 개혁을 못했다 이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는데, 조국혁신당의 경우는 이제 그걸 이어가겠다 뭐 이런 입장으로 또 풀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당의 상황이나 국회 상황도 또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뭐 타협이 정치하는 거 보니까 혹시 민주당의 뭐 독주 이런 거를 좀 걱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당원 중심 대중정당 이런 거는 아무래도 이제 당 상황이 이제 그러니까 좀 당을 다잡기 위한 이런 메시지도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노무현 전 대통령 생전 정치 행보 중에 지금 어떤 기억이 제일 나세요? 일단 김병민 위원님부터. 네, 저는 제가 군대 있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그래서 군대 군복무 기간을 줄여줬던 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요. 그리고 그 당시 군에 있었기 때문에 이라크 파병 문제가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당시 제대할 무렵쯤 돼서 이라크의 자이툰 부대 등 이 가는 사람들 신청을 받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지층들을 고민했을 때 가장 선택하기 어려웠던 게 이라크 파병, 네. 한미 FTA 등에 대한 문제일 겁니다. 제주 해군기지.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지지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맞닥뜨려 가야 되는 일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나라를 생각해서 갔던 노 전 대통령의 그런 행보에 대해서는 보수층에서도 매우 긍정평가를 많이 하죠.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당원 중심 대중정당을 또 얘기했는데, 지지층들이 끌려가는 정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재명 대표의 현재 모습들에 오늘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맞춘 적합한 메시지인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네. 네. 우리 김수민 평론가님은 김병민 전 최고위원께서 저보다 조금 더 군대를 일찍 가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2주 뒤에 군대를 갔는데 그래서 제가 가장 이제 역사적으로 좀 위대한 연설이라고 하는 그 연설을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어요. 그게 2003년 4월에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였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에 처음으로 국회에서 시정연설합니다. 네. 그 자리에서 뭘 제안했냐면 한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석권하지 못하도록 하는 선거제도와 함께 국회 다수파에게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 선거제도 개혁하고 책임 총리 장관제의 연계인 거죠. 이것은 두고두고 제가 곱씹고 추구해야 될 가치가 되기도 했고 오늘날에도 아직 그게 되지 않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이걸 언젠가 이루는 날이 올 거다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도 사실 선거제도 개혁을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해왔지만 이번 총선 때도 보면 중대선거구제를 받아들였으면 수도권에서도 김병민 최고위원 같은 분도 당선이 됐을 건데 예, 국민의힘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선거제도 개혁 이 의미를 더 곱씹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자, 어제 뉴스레터 K의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이제 출연하셔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24년 한국 정치 지켜봤다면은 대타협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 국회 상황 보면 사실 뭐 당장 원구성 협상도 난항이고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여야 대결 구도가 22대 국회는 더 악화될 거라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일단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수민 평론가님부터 먼저. 저는 그래도 지난 2년보다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나 또 민주당의 거대 의석 이런 것들은 똑같이 지속되고 있는 거긴 하지만 한번 겪어봤고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이미 거부권을 총선 이후에 한번 행사를 했지만 마음의 거리낌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건 받아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점차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좀 변화의 여지는 있을 거다라고 보고 민주당도 이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어느 정도는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이제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이런 마인드를 좀 더 갖출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특검법 중에서도 김건희 영부인 특검법보다는 최혜병 특검법을 먼저 내세우는 것도 이제 마치 총선이 끝나고 어떤 정치 보복을 한다는 이런 인상 이런 것들을 또 피하고자 하는 이런 민주당의 나름의 고민이 읽혀지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지난 2년보다는 나을 것이다라고 일단은 기대를 해봅니다. 네, 김병민 위원님. 네, 집단지성이 좀 발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그래서 기대를 갖게 되는 대목 중에 하나는 추미애 국회의장이 될 거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이런 예상을 끼고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로 최종 정리된 걸 보면은 그렇게 극단적인 대결 구도를 원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중도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정치인들이 꽤 많은데 중도가 있죠. 그리고 중도가 얼만큼 캐스팅 보트로서의 역할을 하는지를 지난 4년을 통해서 여실히 지켜봅니다. 4년 전에 총선의 민심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나서 4.7 보궐선거와 지방선거 대선까지 이어지는 흐름 또 다시금 표를 바꿔서 이번 총선에 언제든지 그 중간 지정에 있는 유권자의 마음이 권력을 오만하게 사용한다는 느낌이 보여지는 순간 바로 등을 돌리는 모습을 많은 정치인들이 목도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22대 국회에 들어간 이 정치인들도 이런 국민의 민심의 무서움을 알고 있다면 또 알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21대 국회에 오만했던 모습들을 가져가지 않을 거다. 그리고 마지막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영수회담 이후에 나왔던 이태원 특별법을 합의 처리하는 모습들을 보건대 같이 일부 양보하면서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열어뒀다. 이게 22대 국회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추도식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참석했습니다.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 이런 분석했어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각종 재판에서 무죄를 받게 되면은 조국 혁신당 대표와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사면 복권도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왜 그러냐 했더니 이재명 대표가 대권 주자로서 확고히 입지를 굳히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복권이 진행될 수 있다. 이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김병민 위원님. 전제가 잘못됐죠. 이재명 대표가 각종 재판에서 무죄를 받게 되면
재판이 아마 엄청나게 많은 재판들이 있고 또 앞으로도 치러지게 될 재판들까지 고민하게 된다면 이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다는 걸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무죄를 받을 확률도 지극히 적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제가 현실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다른 사면복권에 대한 내용 진행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이재명 대표 편에 서 있지 않은 비명계 입장에서는 구심점이 필요하니까 이 구심점에서 조국 대표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 등 이런 인사들을 윤석열 정부가 적정 시점에서 이제 복권도 해주고 나면 이게 민주당 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바람들을 섞어서 얘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얘기의 뉘앙스는 어쨌든 최재성 전 수석의 뉘앙스는 대통령실에서 어떤 정치 지형의 어떤 대권의 세력 균형이랄까요? 이런 네. 것들을 좀 조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변경시키려고 한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할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힘 좀 뺄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민주당도 적절히 교란시키고 좋은 것 아니야라는 취지의 느낌으로 듭니다마는 네. 이 사면복권이라는 거를 정치적인 셈법 이런 정치적 활용법으로 만드는 거는 적절치 않다는 걸 국민들이 알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김수민 평론가님. 네, 전 상대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올 경우보다 무죄가 나올 때 조국 대표나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사면 가능성은 더 줄어들 거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오면 정부 입장에서도 어쨌든 야당의 대표가 굉장히 악재가 생긴 건데 이거를 조금 다독이려면 오히려 이제 다른 야당 인사를 사면하는 이 카드를 좀 대통령도 검토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거꾸로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오면 오히려 조국 대표나 이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도 사면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들지 않을까. 그래서 좀 최 전 수석하고는 좀 다르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자, 오는 28일 본회의 해병대원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여야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이죠.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찬성 표결 설득 이메일을 보내고 있고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본회의 총동원령을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민주당도 28일 그 가결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최대한 이후 표결에서 몇 표라도 확보하면 22대 국회에서 이거를 재추진할 때 동력이 생길 거다 해서 그런 계산까지 하고 있다는 분석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김수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재의결이 안 될 수준에 그친다고 해도 이탈표가 나오면 나올수록 더 낫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탈표 하나하나 굉장히 크게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안철수 의원, 김웅 의원 그리고 유이동 의원 정도가 찬성표를 던지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비록 세 사람이지만 한 사람이 얘기할 때마다 굉장히 파급 효과가 커요. 네네.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부결되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이탈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야권 입장에서는 드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재의결 당시에 부결 반대표를 던졌던 그 네. 표수와 국민의힘 의석수를 견져서 그만큼 이제 이탈표로 간주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도 이제 좀 사활을 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22대 국회가 열리면 시간을 좀 뒀다가 추진해야지라는 입장이 아니라 바로 다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의원들 몇몇 또 달라져 있거니와 의석수도 총선 결과에 따라서 줄어들 거거든요. 그러면 더더욱이나 이제 이탈표 한 표 한 표는 더 클 거고 조금의 이탈표로도 재의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 전에 그것을 미리 좀 가능성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현재로서 또 이탈표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김병민 의원님. 네, 명분 싸움이 좀 진행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국민적 여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일 수밖에 없겠는데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마다. 그리고 이번 총선을 겪고 나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눈높이를 어느 정도 확인도 했기 때문에 이걸 무작정 막아세우는 모습처럼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들 갖고 있는 분들 꽤 있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처리됐던 특검법안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거거든요. 합의 처리하지 않는 상태에서. 과거의 특검을 보더라도 일방적으로 정당이 이 여당과 협의 없이 그냥 강행 처리한 특검법을 그냥 그대로 받으라 이렇게 갈 수는 없는 노릇이기 네. 때문에 이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문제들이 일단은 적어도 이번 법안 처리는 남아있다.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에 처리가 안 되고 22대 국회로 넘어갔을 때는 그럼 국민의힘이 생각하고 있는 안은 무엇이고 어떻게 조정해야 될 것인가 등이 남아있게 될 텐데요. 그래서 박주민 의원이 하고 있는 이렇게 손편지도 쓰고 정말 절절하게 이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또 정반대로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 탄핵을 직접 거론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예. 거론했어요. 그러면서 이 정쟁의 불씨를 막 당겨가거든요. 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결국은 대통령 탄핵이 목적 아니냐 또 이렇게 맞아설 수밖에 없는 형국처럼 보입니다. 앞서 우리가 조금 전 주제 얘기했던 건 대화와 타협의 정치, 22대 국회에 이태원 특별법을 합의했던 것 같은 그런 조정이 열릴 수 있겠는가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치닫기보다는 그 이번에 처리하기는 어렵더라도 22대 국회에 가서 어떻게 논의가 좀 진행될 수 있으려면 그 열린 공간들을 열어놓기 위한 정치권의 논의들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보는 게 그래도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지금 김병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탄핵 열차 시동 건다는 정청래 최고위원 발언 이런 것들 결국 목적이 그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좀 있거든요. 네. 특히 여권에서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수민 평론가님은. 일단은 근데 이게 뭐 탄핵 이야기가 민주당의 당론까지 끌어올려진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오히려 여권이라든지 정부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예전 같았으면은 예전 대통령 때는 탄핵 얘기를 야당에서 잘못 꺼내게 되면 여론의 역풍이 상당히 일었습니다. 근데 이미 민주당이 지난 뭐 이번 21대 국회 임기 내에도 작년에도 보면은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집회에 몇몇 의원들이 참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역풍이 거의 안 불었거든요. 이런 점들을 비춰봤을 때 이제 이 강도를 계속 높이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꼭 이걸 탄핵을 시킨다기보다는 더 강도 높게 경고하는 수준이다 정도로 아직까지는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좀 심각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민주당이 당선인 워크숍에서 당원권 확대 강화 방침을 결의문에 담았습니다. 워크숍에선 국회의장 원내대표 경선에서 당원 참여 비율을 높이자는 이제 주장도 나왔다고 하는데 우상호 의원은 원내직은 국회의원이 뽑는 게 우리 당의 오랫동안 정착해온 일종의 선출 과정의 룰이다. 그래서 원칙은 지키는 게 좋다 이렇게 반대 입장 밝혔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은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건 짧게 좀 대답해 주세요. 당원 중심 대중정당이라는 그 슬로건 자체는 제가 동의를 하는데 근데 이제 대중정당이 되려면 당원분들이 그 지지층을 고르게 대변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했을 때 지난 대선 때도 이재명 후보를 찍은 사람이 거의 뭐 투표자의 절반 수준이었고 이번에도 지역구 선거에서 민주당을 찍은 분들이 이제 반이 넘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는 당원의 구성이 협소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당원들의 의견만 물어서 할 거냐 이 점에는 좀 우려되는 바가 있고요. 저는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실 당 내에서도 대의제가 중요한데 네. 숙련돼 있고 정무적 감각이 있고 여러 지지층들을 포괄할 수 있는 대의원들을 육성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대의원 제도 굉장히 약화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의견입니다. 네. 저 김수민 평론가님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민주당이 국제법제사법위원장으로 추미애 당선인을 유력하게 거론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일부 나옵니다. 박성준 원내수석 부대표는 윤석열 정권 독주와 거부권에 맞서서 확실히 자기 색깔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했어요. 그 추미애 법사위원장 카드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자기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맞다고 인정되더라도 조금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게 사실 우리 국회 문화에서 상임위원장이 오래 이렇게 담당을 하기보다는 좀 자주 바뀌는 편이었고 의원들한테 가급적 기회를 많이 주려고 하는 많은 의원들에게 예를 들면 1년에 한 번씩 교체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파장이 있지 않을까 당내에서도 하고 싶은 다른 의원들도 있을 거고 더구나 추미애 당선인 같은 경우는 당 대표도 했고 장관도 역임했고 육선 의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도 추미애 당선인도 하반기 국회의장에 도전을 하려면 법사위원장은 안 거치는 게 더 나을 수 있거든요. 뭐 불쾌했다는 보도도 있는데 그거 확인은 안 되고 오히려 있습니다. 좀 격이 낮아지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또 다른 대안의 카드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적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김병민 위원님, 근데 예. 법사위원장 어느 당이 만나부터 먼저 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이제 원구성 협상에서 가장 난제죠. 법사위 운영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민주당이 양보할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고 굳이 격이 맞지 않는 추미애 당선인을 다시 법사위원장으로 거론하게 되는 건 강성 지지층들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벌써 2만 명 정도 가까이 탈당 행렬들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회의장에서 우원식 당선인으로 후보자 선출하게 됐던 이후에 후폭풍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자꾸 뭔가를 좀 정리 조정하려고 하는데
앞서 이제 노 전 대통령 얘기 나왔던 것처럼 지지층이 반대하더라도 원칙이 맞다면 강력하게 맞서가는 것들이 꼭 필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김성환 의원 같은 경우가 내가 찍었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좀 결기 있게 그런 모습들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이 민주당이 현재 필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볼게요. 이제 전당대회 시기가 조금 밀릴 수도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이제 뭐 특검 전국이라든지 이런 원내 상황이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뭐 7월 말이니 8월이니 이런 얘기도 또 다시 나온다고 하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차기 당대표 출마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면서 홍준표 대구시장의 입도 계속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탈당 시사 발언까지 했고요. 여기에 대해 홍 시장에 대해서 뭐 아주 원색적인 또 반박도 많습니다. 친윤계로 분류된 박수영 의원이 한 전 위원장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다. 갈라치기 하지 말자 이런 글도 올렸어요. 일단 제가 요 관련해서 질문 2개 드릴 건데 김병민 의원님. 홍준표 시장이 왜 이렇게 한 전 위원장을 공격하는 겁니까? 이유가 뭘까요? 차기 대권 구도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라고 생각하겠죠. 네. 뭐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수치가 나오니까. 근데 홍준표 시장은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초창기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가니까 윤석열 당시 후보와 견줄 수 있었던 2강 구도가 형성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한동훈 위원장만 아니면이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요. 그래서 왜 우리 여고괴담 영화 보면 1등을 보면서 너만 없으면 약간 이런 느낌을 갖고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정치적 공세가 계속 가속화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걸 한동훈 위원장을 정리하기 때리니까 더 커지는 것 같은데 막 지지율도 올라가고 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총괄선대본부장이 오히려 홍준표 시장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네. 또 일각에서는 아무래도 홍준표 시장이 정치 구력이 있는데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만 띄워줄 걸 모르면서 저럴까? 결과적으로 한동훈 위원장 대 홍준표 시장이 1대1 둘이 결국은 대선 구도다라는 느낌을 만들려고 한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네. 저는 별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형국이 김수민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이게 괜히 이렇게 공격했나 이렇게 후회를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좀 약간 스텝이 꼬인 형국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처음하고 달라진 거는 홍 시장이 윤 대통령을 두둔하는 제스처를 취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할 수 있는 분석은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 직계 표심은 윤 대통령 담임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다음 차기를 찾아야 될 것이고 그쪽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지지하지 못한다면 홍준표 대구시장 본인이 그것을 흡수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익혔어요. 근데 비판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계속 애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취지의 비판까지 나왔냐면 또 당할 수는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번 당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을 한 조로 묶어버리는 효과. 그렇다면은 친윤 쪽에서 비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흡수하는 건 어려워지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이게 의도된 어떤 단계적 전략인지 아니면 하다가 좀 지나쳐서 그렇게 돼버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건 홍 시장 본인만이 알고 있을 겁니다. 네, 홍 시장이 자주 쓰는 표현대로 발발 꼬인 것인지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을 제가 조금 시간 관계상 죄송합니다. 김병민 전 최고위원께 드릴게요. 예. 전당대회 둘러싸고 뭐 갈등이 있다. 누가 등판할까. 근데 전대 룰 논의 있습니까? 지금 왜 이 얘기는 안 나오죠? 이게 지금 황우여 비대위 체제에서 좀 빠르게 속도를 내야 되는 핵심 의제입니다. 그러니까 전대 황우여 비대위는 관리형 비대위로 출범을 합니다. 근데 2달 만에 전당대회 치르는 건 사실 어렵거든요. 그럼 2달은 아니더라도 취임하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저기 다니면서 행사 다니고 악수하고 웃는 모습도 중요한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전대 룰을 빠르게 개정하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그리고 난 다음에 전당대회를 언제 어떻게 치를지에 대한 가시적인 계획을 보여주는 일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어려운 숙제이기도 해요. 민심은 얼마큼 반영할 것인가 또 전대 시기를 7월 말 8월 초로 할 것인지 이때 여름 휴가철이기 때문에 조금 더 뒤로 늦출 것인지 근데 적어도 이 문제는 5월 달 내에 다 매듭지고 끝나야 되는데 계속 시간이 차일피일 늦춰지다 보니까 뭔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오해가 쌓이고 있죠.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 계기로 김정숙 여사 인도 타지마할 방문에 대한 논란이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 특검 얘기가 나오니까 물타기라는 반박도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그런 와중에 또 딸 문다혜 씨가 청와대 인사들과 뭐 경호처 직원들과 금전 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 관련해서 일단 그 김수민 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의 문제가 불거져 있는데 여기서도 조금 저는 이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인도 방문 같은 경우는 영부인의 인도 방문, 그러니까 외교부 설명에 따르면 한국 정부 측에서 언급은 먼저 했다라고 이렇게 요약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네. 그렇다 치더라도 그게 꼭 나쁜 것인가? 일종의 뭐 대통령 대신에 방문을 하는 것 아이디어 자체는 한국 정부가 먼저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다만 여기에 뭐 예를 들어 예산 사용이라든지 또 이 뭐 지휘 개통이라든지 여기서 문제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좀 논쟁의 영역인 것 같고, 이거는 뭐 특검이라든지 수사의 영역이 아니라 네. 뭐 필요하면 이제 국회 상임위에서 좀 진상 알아본다든지 체크해보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문 전 대통령 따님이 청와대 인사들하고 금전 거래가 있었던 게 몇 건이 드러났다, 뭐 정황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문 전 대통령 측에서도 설명할 의무는 있지 않을까. 네. 이게 조금 더 중요해 보입니다. 네, 김병민 위원님 시간 관계상 좀 한 3-40초만 네, 뭐 부탁드릴게요. 말씀주신 것처럼 타지마할 이슈는 회고록에 나왔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논의가 된 것 같고요. 이 문다혜 씨에 관련된 금전 거래는 좀 심각한 상황처럼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의상 디자이너 딸에 대한 특혜 의혹부터 실제 금전 거래가 여기뿐 아니라 여러 직원들까지 진행됐다면 이게 그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에 관한 이 취업 특혜 등 여러 가지가 다 맞물려 있거든요. 조속한 수사로 어쨌거나 이 진실을 규명하는 것도 정부가 검찰이 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이런 수사에는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퇴근 정체가 이미 길어졌습니다. 곳곳으로 사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하만 2터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7원 분기점부터 정체 심해졌고요. 더거서 진영휴게소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합니다. 무안 광주고속도로 광주 쪽으로 나주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안현 분기점 진출램프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8탄 분기점 부근 사고는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대 목포 쪽으로 서평택 분기점 부근 4차로에서는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안성 분기점 부근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는데요. 이 여파바다 안성 분기점에서 안성 휴게소 사이 정체가 더 심해져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헬기 추락으로 사망한 이후에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더해서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또 시리아와 이라크 정세, 여기에 예멘의 내전 상황까지 중동 내 거의 모든 분쟁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알려졌는데, 이란 대통령 사망으로 그 핵심 지도부 변화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입니다. 뉴스레터 K, 오늘은 박현도 서강대 교수와 함께 라이시 대통령 사망이 중동 정세에 어떤 영향 끼칠지, 또 세계 정세에 어떤 영향 끼칠지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현도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참 인상이 좋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자,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불의의 헬기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란 닷새 동안 공식 애도 기간 선포했고요. 어제와 오늘 운구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헬기 사고 발생과 사망, 그리고 장례 절차까지 좀 그동안 상황 짧게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갑작스럽게 헬기가 추락을 했는데요. 추락한 것보다는 이 부딪혔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뭐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란 쪽에서 나온 새로운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은, 그 헬기가 앞장서서 나가고 있었던 대통령 헬기거든요. 그럼 뒤에 따랐던 헬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2대가 있었나 봐요. 네, 더. 이 3번 헬기에 타고 있던 사람이 증언을 하는데요. 날씨는 굉장히 좋았답니다. 아, 날씨가 악천후가 아니었어요? 네, 악천후가 아니었답니다. 날씨가 굉장히 좋았고 구름도 없었고 잘 좋았는데 가다가 구름이 생겼었대요. 그랬을 때 앞에 헬기에서 지금 구름이 있으니까 구름 위로 올라가라.
위로 올라가면 구름이 없으니까 그래서 올라갔답니다. 정말 그래서 깨끗하게 갔었는데 올라간 사이에 대통령 헬기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잠깐 사이 한 1분 30초 사이에. 구름을 통과하려다가 네, 구름 위로 올라가려다가. 그러니까 다른 헬기들은 구름으로 올라갔는데 대통령 헬기는 구름으로 올라가라는 말을 해놓고 정작 못 올라갔던 것 같죠. 네. 그래서 아마도 그 구름이 휩싸여서 그러지 않았나. 그 안에서. 안개 속에서. 그러니까 일부 이제 음모론도 나왔는데. 네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전후 사정 보면 그래도 악천후로 인한 추락이 좀 무게가 실리고 있나요? 아니 근데 악천후는 아니었답니다. 악천후 아니고 구름은 있었다. 예, 이게 안개 같은 게 있긴 했는데. 좀 애매하네요. 그래서 안개 위로 올라가면은 올라갔을 때는 그 지역만 악천후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바로 왜냐면 바로 뒤따라가던 헬기니까 네. 바로 위로 올라갔었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대요. 아주 깨끗했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앞에 헬기를 놓쳐서. 그런데 이제 목격자의 또 그 이제 떨어질 때 당시에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프로펠러가 계속 돌고 있었다 그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프로펠러가 돌고 있었다는 얘기는 뭐 자체의 결함이 있어서 뭐 폭발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 모든 중심은 이 육안으로 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자장치가 제대로 없어서요. 네. 그래서 조종사의 실수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모를 만일의 하나의 그 안 좋은 가능성에 대비를 해서 지금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아주 정밀 조사를 하겠네요. 근데 만약에 조사에 들어가 가지고 정말 안 좋은 그 쇼킹한 어떤 쇼킹한이 요인이 나오면 이게 이제 조금 이제 복잡해지죠. 그러면 지금 이 자체로도 복잡한데 와 그건 정말 상상하기 쉽지 않을 정도입니다. 자, 당장 세계는 이란의 지도 체제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중동 지역 양대 패권국으로 이제 군림해 왔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중동 정세에서 이란이 갖는 의미 뭡니까? 뭐 이란은 중동 지역에서 가장 강국입니다. 이스라엘 빼고요. 네. 이스라엘 빼면 이제 무슬림 국가 중에서 가장 강국이고 인구 강국이고요. 인구가 9천만 되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튀르키예와 함께 자국민으로 군대를 형성한 나라입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랍의 산유국들은 자국민으로 군대가 다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용병이에요? 용병이 많고요. 군대가 그 병력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란은 뭐 충분하게 자기 병력으로 하고 있고 그동안 계속적으로 군 증강했기 때문에 중동에서 최강국으로 한다면 우리가 이란, 튀르키예, 이스라엘이죠. 네. 아랍 국가들은 거기에 비하면 이집트가 이제 강하고요. 그 외에는 주변 국가들에서 이 이란과 맞설 만한 아랍 국가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나라고 그리고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가스도 많고 석유도 많고 그래서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이란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란의 중요성이 그 어느 보다도 상당히 높게 평가하죠.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대통령이 이제 사망을 했으니까 걱정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요. 이란의 대통령은 우리의 대통령하고 다릅니다. 넘버 2인가요? 넘버 2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국무총리예요. 네네. 총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같은 경우에도 총리가 유고가 되면 불행한 사건이긴 하지만 대통령 유고하고는 상대 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란에서도 대통령 유고는 최고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대통령으로 이제 교체가 가능한 거죠. 네, 이란의 그 어떤 제도 체제 그건 제가 좀 이따가 더 자세히 여쭤보고요. 네. 자. 이제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이란이라는 나라. 이란은 미국 정부가 악의 축으로 규정했던 대표적 적대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중동 정세에 깊숙이 개입해왔기 때문에 특정 국가를 적대국으로 규정한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이란 특히 무슬림 무장정파 하마스 지원을 통해서 이스라엘과도 이제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미국과 이스라엘 이 두 나라와 적대 관계도 역시 이란을 규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이란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총리 네탄야후 총리에게 몇 년 전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협적인 것 3가지만 들어라. 그랬더니 인터뷰에서 네탄야후 총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란. 하나도 이란, 둘도 이란, 셋도 이란. 이란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 거기다 핵까지 가지려고 한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이란은 이스라엘의 악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이란과 이스라엘 관계는요. 서로가 적으로 규정한 관계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란이 생각하냐면 이란은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무슨 말이냐면요. 운동선수가 결승전에서 이란 선수가 4강전에서 이겨서 결승전에 올라가면 이스라엘 선수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선수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럼 4강전 포기합니다.
아예 그냥 안 하고 말아요? 안 하고 말아요. 왜냐하면 결승에 가가지고 네. 이란 선수가 이스라엘 선수가 싸운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인정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정도로 그런 철저합니다. 뜻이군요. 네, 그 정도로 철저한 정도로 양국이 적대 관계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인구 9천만에 육박하는 중동 패권국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통령이 그날의 대통령이 갑자기 사망했다. 이건 네. 중대한 정치적 격변 부를 만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물론 넘버 2긴 하지만 네. 안개 속이던 정치 일정이 일단 가시화되는 모양새인데 당장 다음 달에 대통령 보궐선거 이제 치러지겠죠? 네, 6월 28일이 선거일입니다. 네. 네네. 자,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란에서 대통령은 2인자다. 행정부 외교 수반 정도 역할만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네. 이게 이란이 이제 신정 일치 사회로 군 통수권 이런 모든 권한은 최고 지도자 아야툴라 알리 하메네이에게 이제 집중돼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통령제, 이란의 대통령제 결정적으로 뭐가 다릅니까?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국가의 원수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로 네. 치면 그냥 국무총리다. 국무총리다. 그리고 국방권도 없고요. 네. 그리고 외교에 아주 중요한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사실은 권한은 최고안보회의에서 하기 때문에 네. 궁극적으로 이란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는 얘기가 좀 처음에 그 대통령이 죽었다고 그랬었을 때 혹시 이스라엘이 뒤에서 뭔가 한 거 아니냐라는 그 의문이 제일 먼저 많이 돌았거든요. 네. 이스라엘도 거기에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려면 정말 책임 있는 사람한테 문제를 일으키지 결정권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제거해서 뭐가 좋겠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할 정도로 이란의 대통령은 막강한 결정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사로 치면은 사장님이거든요. 회장님이 네. 따로 계시고 사장님이 문제 있다고 회사가 문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회장님이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데 다만 이제 이번에 이란 최고 지도자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게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최고 지도자와 궁합이 잘 맞은 대통령이었어요. 지금 후계자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요? 사실은 그게 뭐 후계자인지 아니면 자기 아들을 시키려고 그런지 여러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예. 일단 아들 얘기만 하면은 네. 아들을 시키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요. 반발이 커요? 반발이 크죠. 왜냐하면 이란이 계속적으로 한 얘기가 우리가 혁명한 것은 왕정의 세습을 없애기 위해서 혁명을 한 건데 이건 왕정도 아닌데 세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발이 크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아들은 최고 지도자도 어렵고요, 대통령도 어려워요. 교수님이 보시기에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란이 완전히 민심이 폭발할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리하는 것은 안 할 것 같고요. 다만 그 최고 지도자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학생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 죽은 대통령이. 예. 그래서 대통령이 최고 지도자 뜻을 굉장히 잘 알았고 서로 긴밀하게 했었는데 이제 그런 인물은 대통령이 그런 만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이란의 가장 큰 고민은 이 새로운 대통령을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느냐가 이란의 지금 고민이에요. 네. 만약에 지금 라이스 약간 대통령 권력 투쟁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아니 권력 투쟁이라기 저는 권력 투쟁은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넘버 2니까. 예. 그래서 그 고민은 지금 이거죠. 대통령 출마를 우리처럼 네. 출마를 하고 싶어서 출마하는 게 아니거든요. 출마한다고 해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출마를 허락할 수 있고 아니면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게 뽑힌 사람들 중에서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과연 이 대통령 선거 최고 지도자 권력이 절대적이군요. 최고 지도자가 하는 거라기보다는 위원회가 있다 이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헌법수호위원회가 있는데 6명은 최고 지도자가 임명하고 나머지 6명은 최고 지도자가 임명한 사법부 수장이 네. 6명을 뽑아서 국회에 보내면 국회에서 승인하면 6명, 12명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 헌법수호위원회가 대통령 출마자를 결정하거든요. 네네. 이 출마자를 결정했을 때 라이시 대통령과 비슷한 성향의 대통령 후보를 놓을 것이냐 아니면 좀 더 국민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을 놓을 것이냐 이게 이제 이란이 네. 지금 차기 대통령 후보를 두고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네네. 자 이제 라이시 대통령 장례를 보면 이제 뭐 울고 이렇게 막 슬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반면 소셜 미디어 중심으로 냉소적 시각도 있어요. 이게 보니까 이제 현 집권층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뭐 2022년에 히잡 시위도 있었고 그 전에 2019년에 민생고 반정부 시위도 있었고 2009년에 대통령 부정선거 시위도 있었고 약간 체제에 대한 저항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좀 커지는 그런 상황 아닌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주도권 이제 보수 강경파가 갖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분위기가 어떻게 좀 전환될 것 같습니까? 일단 장례식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장례식에 수백만 사람이 나왔는데 네. 이거를 반드시 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라고 보기에도 좀 어려운 게 이란 이쪽에서는요. 어떤 그 사람이 어떠했던 간에 죽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도를 많이 표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죽음의 문화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반드시 숫자만 가지고 이 사람이 인기 있었다 없었다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다만 이 라이시 대통령은 대통령이 될 때부터 국민의 선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라이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때 2020년 대통령 선거가 역대 이란 대통령 선거 중에서 최저 투표율이었습니다. 50%가 안 됐습니다. 50%가 안 됐다는 얘기는 반대파 사람들이 아예 투표장에 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48.48%의 국민이 투표를 해서 그중에 70% 이상을 받아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찐 지지층만 투표를 한 거죠. 그래서 네. 이 기본적으로 10명 중에 5명은 대통령을 반대했던 사람들이고 아예 투표장 가지 않았고 네. 그중에서 또 2명도 반대쪽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면 라이시 대통령이 집권할 때부터 그렇게 인기가 많던 대통령은 아닙니다. 반면에 그 전에 대통령 73% 지지율을 받았거든요. 네네. 국민이 73% 이상이 투표를 해가지고 그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네. 따라서 그리고 이 라이시 대통령이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히잡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그냥 보수적이어서 젊은 사람들이 라이시 대통령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요. 자, 다른 질문 드릴게요. 당장 음으로 양으로 이란 지원 받아왔던 역내 무장 정파들 가운데서 가자지구 하마스나 레바논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등의 대응 방식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과도기, 전환기, 내부 권력 교체기에 변화하지 않을까 이런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별도 지시나 협의 없이 감행하는 우발적 군사행동 가능성 높아집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대통령이 그걸 결정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은 국방권이 없어요. 그건 전부 다 혁명 수비대와 군부에서 하는 거지 대통령이 이걸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대통령은 상관없고요. 다만 한 가지 네. 새로운 대통령이 굉장히 강경한 파가 들어온다면 라이시 대통령만큼이나 더 강경한 사람이 들어온다면은 상황이 조금 더 어려워질 수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봐야 될 가장 큰 초점 중에 하나는 지금 아마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이 현 국회의장인 갈리바프와 네. 그리고 전 국회의장이었던 알리 라리자니 두 사람인데요.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이 좀 더 부드럽냐면 알리 라리자니가 훨씬 더 부드럽거든요. 알리 라리자니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주변국의 관계나 이런 것도 좀 더 부드러워질 거고요. 네. 갈리바프가 된다면은 혁명수비대 출신으로서 강경한 사령관 출신이기 때문에 좀 더 알리 라리자니보다는 좀 더 강경할 거고 그래서 이 대통령 색채가 차이는 나겠지만 특히 주변 국가의 관계 속에서는 차이가 날 겁니다. 네,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중요 차이 가운데 하나가 시아와 순위로 갈리는 무슬림 내에서도 또 정파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파가 다른데 그런데 가자지구 통치하는 하마스는 순위파지만 이란 지원받고 있고요. 네네. 라이시 대통령 장례식에 대표단 파견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역시 순위파인데 이렇게 종교적 견해를 넘나드는 군사교류 이건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무슬림들의 특징은요. 예. 장례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그렇군요. 예, 장례에 대해서는 그 주변 국가이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는 그래서 장례식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고요. 장례가 일종의 하나의 굉장한 우리 장례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네. 예, 장례식에서 많은 걸 해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하마스를 지원하는 것은 순리파기 때문에 시아파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상관없고요.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같이 견해가 일치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에는 이란과 해묵은 갈등이 좀 있어요. 특히 아프가니스탄과 이란의 가장 큰 갈등은 강줄기를 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내려오는 강이 있는데요. 그 아프가니스탄이 그 강이 이란 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댐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란에 내려오는 물이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 물에 의존해서 농사짓던 사람들이 거의 지금 파산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국경 문제 싸움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장례를 통해서 좀 다시 우호관계를 하면서 해결책을 찾아보려는 하나의 방법으로 볼 수 있죠. 네, 미국은 라이시 대통령 사막에 공식적인 애도를 표했습니다. 동시에 국민을 탄압한 인사로서 손에 피가 묻었다 이런 표현도 쓰면서 이런 입장도 내놨습니다. 핵 개발과 테러 지원 등을 이유로 여러 겹의 제재를 시행 중인 상황인데 이란의 정정
불안이라 할까요?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미국의 어떤 관심사는 어디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미국은 역시 차기 대통령이 얼마나 부드러운 사람이냐 강경한 사람이냐 초점을 둘 겁니다. 이란이 크게 변할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요. 네. 근데 지금 그 미국이 이번에 좀 놀라운 거는 조의를 표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네. 그러면서 한마디 한 게 그 손에 피를 묻혔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네. 라이시 대통령이 1960년생인데 28살이 되던 해 1988년 이란 이라크 전쟁의 끝 무렵에 반정부 인사와 반국가적 인사들을 약 3,000에서 5,000 명이 직결 처분하거든요. 네. 직결 전부 다 그 처형했습니다. 네네. 이때 판결을 공개 내렸던 처형인가요? 예, 이때 판결을 내렸던 판사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네. 이거를 두고 라이시 대통령이 붙었던 별명이 서양에서는 테헤란의 학살자, 도살자라는 별명이 붙었고 이 미국이 이번에 조의를 표명하면서 그 단서를 붙인 거는 우리가 조의는 표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라이시 대통령의 과거에 했던 일이라든지 그런 거를 우리가 인정하는 거 아니다. 과거의 범죄 행위가 씻어지는 건 아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국무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소리가 있으니까 미리 차단하는 거죠. 네. 네. 왜 저런 사람 죽었는데 애도 표하냐 할까 봐. 네, 맞습니다. 예. 애도는 표해 놓고 사람이 네. 죽었으니까. 네. 그렇지만 그 사람이 한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않는다. 그거를 우리가 찬성하는 거나 그런 건 아니다. 오해하지 네. 말아라. 이런 그런 뜻입니다. 뜻이군요. 네. 자,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개최된 걸프 협력회의에선 이란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주변국 공조로 요격하는 이른바 통합 방공망 구축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네. 있었거든요. 네. 실제 4월 13일부터 이틀 동안 이란이 발사한 드론 미사일 수백 기 가운데 99%가 이제 요격됐다고 하는데 당시 이게 이스라엘과 미국, 영국, 프랑스, 요르단 등이 공조한 결과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미국이 이런 방공망을 사우디를 비롯한 걸프 지역으로 실제로 주도해서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요르단만 나왔지만 사우디는 우리는 안 했다고 그러지만 사우디에도 미군 기지가 있고요. 카타르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 기지가 있거든요. 네네. 다 미군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다 정탐을 했고 날아가는 걸 다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우리가 아이언돔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아이언돔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막을 수 없습니다. 아이언돔은 미국의 실력이 아니면 그 정도는 못 막아요? 절대 못 막습니다. 아이언돔은요 아주 단거리에 있던 로켓포나 막죠. 이란이 쏘는 미사일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막을 수 있었던 거는 이스라엘이 잘해서 막은 게 아니라 미국이 주도적으로 다 막은 거거든요. 그랬었을 때 나오는 얘기가 지금 이스라엘이 그래도 피해가 없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미국과 통합 방공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거를 이제 아랍 국가들도 알게 된 거죠. 그럼 단순하게 얘기해서 미국이 막아준 거네요. 그럼요. 미국 없으면 이스라엘 못 막습니다. 이스라엘이 막은 거 별로 없어요. 미국이 거의 다 막았고요. 영국, 프랑스까지 같이 끼어들어서 막은 겁니다. 그래서 이 통합 방공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고 이번에 우리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도 지금 나오는 얘기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 통합 방공망이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자, 이스라엘이 이란의 지금 정정 불안이랄까요? 어떤 그 변화기 이런 상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이제 관심입니다. 이스라엘 측 셈법은 어떤 걸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셈법이라기보다는요. 이스라엘이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그래도 그나마 얘기할 수 있었고 통할 수 있었던 외무장관 압돌라히안 외무장관이 빈자리가 이스라엘에서는 조금 더 뼈아플 겁니다. 그래도 대화가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네. 주변국들하고 라이시 대통령보다는 이스라엘 쪽에서는 향후 중동 정세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준다면 압돌라히안 외무장관과 같은 그러한 대화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란에서 외무장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는 가지고 있을 텐데요. 네네. 사실상 라이시 대통령의 공석이라든지 이번 사건으로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관계에 특별히 변화가 있거나 네.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새로 들어설 외무장관과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는 대화 주변 이스라엘과 직접 대화는 하지 않으니까요.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를 얼마큼 할 수 있느냐 이제 바로미터가 되겠죠. 네. 우리나라로선 얼핏 국제 유가가 출렁이는 상황 등이 직접 영향권이다. 경제 문제가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자, 우리 이란 사태가 우리 대외 정책 또 경제 여기에 끼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는 관리를 해야죠.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리하고 이란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니까요. 우리는 이란과 경제적으로 많이 얽혀 있고 서로가 필요하니까
굳이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 이란 이스라엘 문제에 우리가 나설 거는 없고요. 네. 지금 현재 우리 외교부가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국제 여론에 맞춰서. 근데 그 기조를 이어가면은 이란과의 문제는 크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중동 정세는 관련 당사국도 많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이제 얽혀 있습니다. 좀처럼 안정세 찾기 이제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가 균형된 시각에서 중동 문제 그대로 바라보기 위해서 어떤 관점이 중요할지 이건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니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네. 이 팔레스타인 문제에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유엔 표결에서도 최근에 굉장히 전향적인 표현을 했고 이 정도로 계속 나가준다면 우리 외교부가 잘 읽고 있으니까 저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중동 문제에서 나서서 살 일은 없고요. 다만 우리 정부가 항상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팔레스타인 평화 없이 중동의 평화 없다. 거기에 우리 외교의 아마 중요한 모토가 될 것 같습니다. 팔레스타인 평화 없이 중동 평화 없다. 네. 이거를 머릿속에 간직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지금 인사 나누기 전에 자, 청취자 문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네. 교수님한테도 좋은 얘기입니다. 오늘은 뉴스레터 K에서 모든 궁금증을 다 풀어주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87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유도 선수를 꿈꾸는 19 선경이는 오늘도 열심히 훈련 중입니다. 차세대 유망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지만 요즘 선경이의 마음은 무겁기만 한데요. 대동맥 판막증과 전립선암 수술을 하신 80살의 할아버지와 지역 복지센터 청소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75의 할머니. 그동안 살던 무허가 집에서도 내쫓기듯 나와 마을에서 마련해준 공동 창고 공간에서 임시로 살고 있는 선경이 가족. 불안하고 힘겨운 현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루빨리 훌륭한 선수가 되어 자신을 길러준 할머니와 할아버지께 보답하고 싶다는 선경이. 선경이가 지금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낮 기온도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동해안과 경상도 내륙, 전남 동부 내륙은 30도를 웃돌며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는데요. 강릉의 낮 최고 기온이 33.3도까지 올랐고 대구 32.5도, 광주 30.2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역도 대부분 낮 기온이 25도 이상 오르며 더웠는데요. 금요일인 내일도 평년 기온을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있습니다. 아침에는 서울 16도, 부산 19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19도 분포를 보이며 선선하겠지만 한낮에는 서울, 부산 25도, 대전, 전주, 광주 28도, 대구 29도 등으로 경상도 내륙을 중심으로 30도를 넘어서는 곳이 많을 전망입니다. 다만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내일 선선한 북동풍이 불어오면서 낮 기온이 강릉 20도, 울진 19도 등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경기도와 충남, 전라도에는 안개가 매우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요. 일부 지역에는 이슬비도 내리겠습니다. 내일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지만 내일 늦은 오후에는 강원 영서와 경상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2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이 오늘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엄수됐습니다. 한편 여야는 오는 28일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방을 계속했습니다. 한일중 정상회의가 4년 5개월 만에 다시 열립니다. 대통령실은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동결했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1%에서 2.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3%에서 2.4% 정도로 내려가는 추세가 확인되면 금리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이혼했더라도 당사자 간의 실질적 합의가 없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변경됐습니다. 중국군이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 취임 사흘 만에 타이완을 사실상 포위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에 돌입했습니다. 타이완 역시 곧바로 군병력을 투입해 대응에 나서면서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양안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배달앱, 배달의 민족이 최근 비마트 배달 수수료 체계를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배달 기사들과 자영업자들이 이건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나아가 빠른 시간 내 음식을 배달해야 하는 탓에 산재 사고가 빈번한데도 플랫폼 기업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교현 라이더 유니온 위원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우선 청취자분들 위해서 공공운수노조 라이더 유니온은 어떤 단체인지 소개부터 좀 해주세요. 네, 그 전국에 있는 이제 배달 라이더들이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입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뿐만 아니라 뭐 여러 이제 플랫폼들이 있는데요. 뭐 쿠팡도 있고 요기요도 있고 뭐 네. 이런 대행사들 이런 곳에서 일하는 라이더들이 뭐 자기 이제 안전과 우리들의 권리를 좀 실현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노동조합입니다. 네네. 자, 라이더 유니온 내에서 배민 라이더로 활동 중인 분들은 약 몇 분 정도 됩니까? 현재 한 1000여 명 정도
되고요. 뭐 저희 노동조합이 이제 저희 말고 또 한 개 더 노동조합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합치면 뭐 2,000명 이상 정도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위원장님 그 왼쪽 가슴에 뭉치면 바뀝니다. 네. 이런 문구가 지금 보이네요. 네, 저희 슬로건입니다. 네네, 뭉치면 바뀝니다. 지난 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배달의 민족 규탄 기자회견을 하셨고요. 예. 내일도 이제 그 배달의 민족 본사 앞에서 규탄 대회 이제 예정이 돼 있죠? 네, 네, 맞습니다. 예. 왜 이렇게 배민을 상대로 한 목소리를 내시게 된 겁니까? 세 가지의 핵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라이더들의 운임이 좀 삭감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배달의 민족에서 하고 있는 핵심 서비스 중에 하나가 이제 B마트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네. 생필품을 배달하는 서비스입니다. 네. 많은 라이더들이 일하고 있는데 여기에 운임이 현재 한 30% 정도 삭감이 예고되어 있고 그리고 예고 시점 이후부터 지금 5월 한 달 사이에 원래는 뭐 저희가 한 콜에 한 3,000원 이상 정도는 받으면서 다녔는데 이게 이제 2,000원대로 확 떨어지는 상황이 자꾸 발생해서 이건 너무나 심각하다. 배민이 좀 선 넘은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좀 강한 상황이고요. 운임 삭감. 네, 운임 삭감이 제일 크고 그 다음은 라이더들의 이제 근무 조건을 자꾸 회사가 바꿉니다. 자꾸 바꾸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바꿔요? 불이익하게 바꾸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이 최근에 바꾼 거는 대표적으로 취소 시에 배달료를 원래 건당 3,000원 정도를 지급했다가 요거를 또 절반으로 깎는 이 근무 조건을 바꿨는데 이게 이제 근로자들은 취업 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언제 출근하고 일 어떻게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저희들은 그거 약관이라고 회사가 이제 부릅니다. 약관으로 돼 있는데 이 약관을 계속 본인들이 필요에 따라서 회사의 필요에 따라서 바꾸고 최근에도 이제 그런 취소 배달료를 삭감하는 것 같은 불이익 변경을 하는데 아무런 저희가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동의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동의지만 사실상 강제에 가까운 건데요. 매우 우월적인 지위에서 그냥 그렇죠. 하는 거네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이 너무 부당하다라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배달의 민족이 또 하청 방식으로 또 전환한다고 해서 이것은 또 책임을 뭔가 피하기 위한 방식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하청. 네네, 예. 하청입니다. 네. 예. 자, 그 근태를 포함한 취업 규칙을 이제 라이더들에게 불리하게 자꾸 바꾼다. 그 얘기도 하셨고요. 자, 근데 내일 이제 아까 규탄대 말씀드렸는데 배민 입점 점주들도 같이 하나 보죠? 네, 저희가 이제 그 점주님들이 많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제안을 많이 드렸고요. 지금 이제 사실 라이더는 운임이 삭감되는 것이 문제인데 점주님들은 수수료가 너무 과도한 것이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이제 불만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사실 몇 분 정도가 정확하게 참여하실지까지는 확인은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한 150만 명 정도가 가입되어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어요. 이쪽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드렸고 많은 분들이 어쨌든 동참 의사도 표현하고 지지 메시지도 보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이더들이 이제 집단 행동에 나선 사례는 이제 여러 차례 있었는데 점주들이 함께하는 건 이제 내일이 처음이라고 이제 하셨고요. 점주들 요구 사항은 뭡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수료가 너무 과도하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사실 그 점주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주문을 받는 데 있어서 수수료를 내고 또 배달을 갖다 주는 데서 또 수수료를 내는데 이게 과거부터 계속 문제가 되었습니다. 너무 과하다 했는데 과하다는 문제가 많이 되면 사실은 배민 입장에서 이제는 규모도 커졌고 돈도 많이 버니까 조금 수수료를 낮춰줄 만도 한데 오히려 가면 갈수록 더 높이고 있고 최근에 이제 무료 배달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소비자에게는 배달료를 거의 이제 안 받는 상황인데 점주들의 수수료는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그래도 금액이 정해져 있는 정액제였는데 지금은 정률제로 바뀌어가지고 그렇죠. 비율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매출이 늘면 느는 만큼 수수료가 늘어나니까 이게 매출이 는다고 그냥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이 수입의 상당 부분을 배민이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배달의 민족 물류 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 청년들은 노조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배민 B마트에서 주문이 단건으로 배차되는 경우에 원칙대로
한 집 배달 체계 배달료 3,000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삭감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맞는 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되게 안타까운데요. 한 가지의 사실만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이면에 어떤 게 있냐면 지금 배달의 민족 배달료를 주는 체계가 한 집 배달도 있고 묶음 배달도 있습니다. 네네. 이제 묶음 배달은 소위 알뜰 배달이라고 부르는데요. 알뜰 배달로 주문을 하면 소비자들은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묶음 배달을 많이 이용하는데, 근데 이제 한 집 배달 라이더 입장에서 한 집 배달을 했을 때가 기본이 3,000원 이상인데 네네. 묶음으로 하면 기본이 2,200원입니다. 30% 정도가 내려가죠. 근데 원래 B마트는 한 집 배달료를 적용해 왔는데 이제 5월 30일부터는 알뜰 배달로 적용한다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다시 되면 말해서 2,200원이 된다. 그렇죠. 네, 소비자들은 묶음 배달을 알뜰 배달을 많이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게 2,200원으로 내려가는 것인데 이 얘기를 본사에서는 지금 삭제하신 거죠. 네. 그 두 가지가 다른데. 네, 자, 그다음 또 본사 주장 하나 더 얘기할게요. 또 배달료는 배민이 일방적으로 설정할 수 없다. 배달료 체계와 거리 할증 등 조건은 대표 교섭단체인 배달 플랫폼 노조와 단체 협약을 통해서만 협의하고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약관 변경과 기본 배달료와는 무관하다. 이런 입장을 배민 측에서 또 내놨거든요. 네. 이건 또 어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도 또 한 가지의 사실만 얘기하셨는데요. 그래요? 한 집 배달은 노조와 협약한 게 맞습니다. 3,000원 이상으로. 근데 알뜰 배달, 이 묶음 배달 쪽은 아직 협약이 안 돼 있어요. 거의 1년 가까이 이 협약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측이. 협약 없이 그냥 실행하려는 거예요? 협약 없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금액을 사측은 일방적으로 2,200원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이 지금 묶음 배달, 알뜰 배달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쪽 서비스는 회사 마음대로 지금 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도 일부의 사실만 이야기하는 것이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네네. 자, 배달 노동자들의 또 다른 요구사항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잠깐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25회 민생토론회에 참석했던 배달 노동자 김서연 씨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얘기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제 남편도 배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며칠 전에 배달 중 교통사고를 당해 8주 진단을 받아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남편까지 배달 일 중 사고를 겪다니 너무나 슬프고 힘든 상황입니다. 남편도 현재 산재보험 신청 절차 중에 있는데 하루빨리 회복하여 다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남편도 배달 일을 하다가 다치다 보니 이 일이 정말 위험하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배달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많은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또 노동 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 조정 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미조직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노동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어도 하소연할 곳조차 찾기 어렵습니다. 지난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고용부의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자, 지금 김서연 씨요. 부부가 이제 배달 노동자라고 해요. 약간 울먹이는 과정에서 좀 어떠셨어요? 기분이? 동료 그 배달 노동자로서. 울컥합니다. 울컥하고 저희도 저희 조합원들 날이면 뭐 날마다 사고 소식 들리고 또 저희 조합원 중에서도 또 세상을 먼저 떠난 조합원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소식들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네, 방금 민생토론회에서 배달 노동자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한 이제 얘기 들어봤습니다. 4월에만 그 배달 노동자 산재 사망 사고가 3건 발생했고 음주 차량에 치여서 숨지는 사고도 있었잖아요. 그죠? 예, 이게 그 사망 사고가 사실 계속 늘어나는데요. 4월 달에 3건이라고 저희도 보도자료 한번 냈다가 이틀 후에 또 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4월에 돌아가신 분이 총 4분이고요. 지금 5월 한 달만 해도 총 3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네. 배달 노동 과정에서. 이분들 한 분을 제외하면 모두 피해 사고를 당하셨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음주 차량이거나 심지어 마약 차량도 있었고 신호위반,
과속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신 거고 한 분은 혼자서 단독 사고로 혼자서 이게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로 위에서 이런 교통사고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주로 이렇게 이 배달 노동자들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배달 노동자들이 그만큼 많습니다. 도로 위에 상당히 많고 특히나 심야 시간에도 배달 노동자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전국의 배달 노동자 숫자가 무려 40만 명이나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 위에 사고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제 교통사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일터에서 발생하는 중대 산재 사고 네. 이런 것으로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네. 근데 이런 사고 이렇게 발생하면 사측에서 좀 도움을 줍니까? 이 부분도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사실은 법으로도 그렇고 회사 규정으로도 그렇고 사고의 책임은 사실 오로지 라이더에게만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회사가 지금 뭐 그나마 산업재보험, 산재보험 처리를 했을 때 그 확인 절차, 뭐 이분이 이제 근로를 했고 뭐 언제 어떻게 일을 했다라는 정도의 확인은 하지만 나머지 그 사고 처리와 관련된 거 보험도 들어야 되고 보험금 지급하고 보험 처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라이더가 해야 되는 상황이라 네. 산재가 뭔지도 모르고 자동차 보험 뭔지도 모르고 뭐 이런 라이더도 여전히 많거든요. 네네. 그런 라이더들의 상담은 저희 같은 노동조합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 책임 강화, 정부 대책도 요구하셨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네. 네. 이게 지금 단속만으로 좀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렇게 민생토론회와 같은 자리에서 배달 노동의 문제가 다뤄졌다는 것은 배달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의제로 이슈로 다뤄진 것이니까요. 네네. 다만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며칠 전에 나온 걸 보니까 이륜차의 뒷번호판 크기를 키워가지고 단속이 잘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까지 단속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단속은 꾸준히 했고 더 강화했고 더 많이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은 결국 단속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볼 때는 회사의 정책에서도 문제가 상당 부분 있다. 회사가 코를 주고 페널티를 주고 운임료를 주고 하는 데 있어서도 라이더의 과속, 과로 이런 것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무엇이 위험한지를 좀 평가하고 그런 것을 회사의 책임질 부분은 개선하고 이렇게 해나가야 이게 안전이 담보되는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는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의지 밝혔습니다. 도움이 될까요? 솔직히 지금으로서는 좀 알 수가 없는데요. 사실 저희가 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노동약자 보호법 같은 거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러면 좀 당사자 단체가 제일 고민이 많을 거잖아요. 제일 요구가 많고 그러면 좀 의견도 한번 물어보고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소통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나와야 저희 같은 단체도 지지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갑자기 나오기도 했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아직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이냐를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저희의 입장은 지금 노동법이 있습니다.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노동법이 있는데 노동법상에 우리 배달 노동자들에게 적용해야 할 만한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부터 먼저 기존에 있는 법부터 뭐 법을 막 크게 또 새로 고치고 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기존에 있는 법을 활용해서 할 것들은부터 하고 그것으로 부족하다면 다른 법을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순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과로하고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한데 1927님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배달하는 분들이 신호위반, 위험운전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고민 중이세요? 아까 말씀하신 회사에서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된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위험성 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평가를 좀 해가지고 회사가 책임질 부분도 있고요. 뭐 정부에서 도로 관리 좀 잘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상점주와의 관계의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평가해서 이제 대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라이더들한테 지금 교통안전 교육 같은 것도 의무가 안 돼 있어요. 네네.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에선 면허조차 없이 그냥 배달 노동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가 안 나는 게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부에서도 단속 얘기하시기 전에 우리 라이더들한테 최소한 교통안전 교육이라도 의무적으로 하게 합시다. 이런 얘기라도 하셔야 네. 저희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교육 받고 싶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륜차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안전하게 탈 수 있어야 네. 달라질 수 있다. 지금 산재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점이 입직한 지 6개월 안에 한 70%가 발생합니다. 네네. 교육이라도 제대로 돼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부가 위험운전 관행막과 교통법규 준수 유도하기 위해서 배달 플랫폼 8개 업체 이제 손을 잡고 이제 매달 첫 번째 월요일을 라이더 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이제 라이더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해 나가겠다. 그런데 이런 것도 좀 도움은 될까요? 인식 개선 캠페인은 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제 또 시민 여러분들도 라이더들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들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노력해야 됩니다. 저희 라이더도 노력해야 되는데 양쪽이 다 노력을 해야 되네요. 노력해야 되는데 다만 앞서 말씀드린 뭐 교통안전 교육 같은 것부터 좀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문자 2개 소개해 드립니다. 7905님. 전 어제 배달시켰는데 음식값 8,000원, 배달료가 6,400원이더라고요. 요게 이제 첫 번째 문자고요. 두 번째 문자 8144님. 인천에 있는 화물 기사입니다. 화물 기사들이 사용하는 플랫폼의 수수율도 20에서 23% 정도가 됩니다. 배달 라이더들 근무 조건도 취약할 텐데 수수료 요율 개선하고 페널티 규정도 완화하면 좋겠네요. 응원합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같이 이렇게 손을 맞잡아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 오프라인 활동 이제 재개되고요.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배달료가 부담스러운 분들이 늘면서 배달 음식 수요가 좀 준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라이더 간의 이제 경쟁도 치열해지고 또 역시 위험운전으로 이어진다. 실제 그런 측면은 있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요. 다만 지금 상황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무료 배달을 막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약간 그 물량 자체가 크게 줄었다고 보여지진 않는데 다만 이제 이걸 하면서 운임이 삭감되는 것이 문제다 보니 똑같은 일은 하는데 어쨌든 그렇죠. 수입은 줄었네요. 네, 그래서 이제 더 빨리 타고 더 많이 타야 되는 그래야 이제 수입이 되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업무를 핸드폰으로 다 받기 때문에 콜을 네네. 핸드폰으로 잡으니까 핸드폰을 계속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안 위험할 수가 없어요. 앞서 이제 말씀 그 민생토론회에서도 그런 증언이 있었다시피 핸드폰을 보면 무조건 전방 주시가 안 되거든요. 핸드폰에 또 버튼을 정확하게 눌러야 돼요. 콜을 잡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앞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몰라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해결할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운임 자체를 좀 현실화하면서 노동 시간 자체를 좀 정하고 이런 방식이 된다면 조금 더 지금보다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내년 최저임금 정하는 첫 회의가 지난 21일 열렸었는데 이 자리에서 노동계는 배달 노동자와 같이 개인 사업자로 돼 있는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 적용하자 이런 제안을 내놨습니다. 이거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이런 비임금 근로자들이 뭐 한 8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 비임금 근로자들은 최저임금과 적용이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인데요. 이런 노동자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는지가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네. 사실은 회사가 그냥 마음대로 회사가 알아서 임금을 정하는 이런 상황인 거죠. 특히 이제 배달 플랫폼은 초 단위로 실시간으로 운임이 막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러다 보니 라이더 입장에서는 조금 더 올랐을 때 막 빨리 타고 막 이러한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고 자기 수입이 예측이 안 되니까 자기 삶이 안정되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요. 그래서 헌법상엔 사실 뭐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면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냐라는 취지가 최저임금이라고 한다면 네. 이게 법정 근로자든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노동하고 있는 사람이면 적어도 이 정도는 받아야지라는 기준을 좀 만들어서 네. 배달 노동자도 최저임금 적용하자라는 취지고 최저임금 법에도 이미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건당으로 일하는 사람도 건당 최저임금 정할 수 있게 지금은 시간급으로만 정하거든요. 건당도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배달 노동자들과 점주들 이제 반발에도 불구하고 배민 측이 약관 변경 강행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예, 지금 뭐 수수료가 이런
그 점주님들 상점주들의 수수료나 라이더들의 운임은 아예 약관 자체도 없는 상황이고 언제든지 회사 마음대로 좀 변화시킬 수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점주와 라이더의 인심을 잃으면 그 배달 플랫폼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혁신적인 기업이라도 결국은 상점주가 음식 만들고 라이더가 갖다 줘야 이 서비스가 굴러가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꼭 주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구교현 라이더 유니온 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교통량이 많아서인지 사고도 꾸준히 많은데요. 이번에는 남해 제1지선 창원 쪽으로 서마산 부근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1, 2, 3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반대 함안 쪽으로 창원 쉼터 부근 1,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안 광주고속도로 광주 쪽으로 나주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문평나들목부터 3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호남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산월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는데요. 뒤로 북광산부터 4km 구간에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서울시내 강남순환로 성산 쪽으로 봉천터널 안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났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동호대교 부근 1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영동대교부터 정체입니다. 이후로도 가양대교까지 더딘 흐름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국회 출입을 8년 이상 한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오늘 함께합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총선 후 국민의힘 내부 경쟁이 조기에 달아오르는 양상입니다. 때일은 잠룡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죠? 네, 일단 좀 큰 그림을 먼저 봐야 되는데요. 이제 총선 결과가 이렇게 좀 영향을 줬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일단 민주당부터 좀 봐야 되는데 요약해보자라고 하면은 민주당은 좀 정리가 돼 있는 상태다. 그래서 국민의힘보다는 이제 여러 주자들의 목소리가 안 들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 지금 사실 상황상으로 보면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모두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있어요. 왜냐면 네. 이재명 대표의 임기도 8월까지고 또 국민의힘은 뭐 6말 7초 아니면 뭐 8월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전당대회를 둘 다 앞두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원래는 당권 주자들이 나서가지고 서로 노선 투쟁도 하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끄러워지는 게 좀 맞거든요. 여러 목소리들도 나오고 뭐 공방도 벌이고. 이른바 노이즈 마케팅. 그렇죠. 세력 네. 다툼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민주당은 굉장히 조용합니다. 일단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제 비명이 사실상 사라졌다라고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됐어요. 이제 민주당의 그 예전에는 비명계로 불렸던 모 의원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비명은 없고 친명이나 신명만 있다. 친명은 뭐라고요? 또 하나? 친명이나 신명, 새로운 친명 이렇게 친명? 네 이렇게만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비명계가 없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비명계 쪽에서도 이미 이제 대선 후보는 이재명 대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권 주자든 대권 주자든 더 이상 나서기가 좀 어려운 상태고요. 그리고 당권 주자도 또 다시 한번 좀 짚어보면 이재명 대표의 연임론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예전에 앞서서 원내대표 경선 때 굉장히 많은 후보가 나왔다가 갑자기 박찬대 원내대표로 정리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때 많은 후보들이 나왔던 이유가 뭐였었냐면 당대표 후보로 안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내대표, 막 사선들이 원내대표라도 하는 거예요. 맞아요. 할라 그랬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내가 당대표 나갈 거다 이렇게 하게 되면 바로 정리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당대표보다는 원내대표로 나가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들이 있어서 많이 나왔던 거고요.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정리가 되긴 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국회의장 후보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많아가지고 결선 투표제까지 도입을 했잖아요. 이건 역시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던 이유는 결국에는 뭐 총선 때 비명 행사다 이런 표현이 나오기도 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경선 때 보면 다 친명계들이 이겼거든요. 네. 그리고 당이 완전히 개편이 됐고 더 이상의 노선 투쟁이 필요가 없는 그런 정도로 이제 민주당은 좀 정리가 됐기 때문에 조용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이 그림을 국민의힘은 정반대로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국민의힘 상황을 좀 요약해보자라고 하면
춘추전국 시대 뭐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국민의힘은 이제 총선에서 참패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강력한 구심점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한 구심점이었는데 그 힘을 좀 잃은 상태고 그다음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차기 대권 주자였지만 지금은 이제 힘이 강력하진 않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총선 책임론이 있다 보니까 전당대회에 출마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기대도 많이 받고 있지만 그만큼 책임론도 받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으로 보면은 친윤계도 분할을 하고 있죠. 뭐 대표적으로 배현진 의원하고 이철규 의원이 갈등을 벌였던 장면이 가장 대표적인데 이렇게 분할을 빚는다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친윤으로는 다음에 좀 힘들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내부 분할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세력들이 굉장히 좀 나눠지고 그리고 이제 흩어지고 이런 과정들을 좀 밟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대권 주자가 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권 주자가 거의 한 명,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고 사실 이제 당내에서 물어봤을 때 또 하나 치는 사람은 김동연 경기지사 이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이라고 다들 평가를 하죠. 근데 그런데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대권 주자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줄여서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뭐 유한나 이렇게 부르는데 뭐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위원장, 그다음에 나경원 당선인 이런 인물도 있고 또 지자체장 중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도 또 대권 주자로 꼽히고요. 또 안철수 의원도 있고 그다음에 원희룡 전 장관도 원래 이제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이다 뭐 이렇게 꼽히기도 했었죠. 네. 이 대권 주자들이 많긴 한데 또 특징이 뭐냐면은 측근 의원들이 누가 있지 이렇게 보면 별로 없어요. 생각해 보면 뭐 유승민 전 의원은 원내 한 명도 없다라고 할 수 있고 22대에는요. 뭐 21대에는 김웅 의원하고 뭐 유이동 의원이 좀 있었지만 뭐 이제 유경준 의원도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22대에는 없는 상태가 됐고 나경원 전 의원도 사실 뭐 당대표 전에 나오려고 하다가 연판장 사태 겪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측근 의원이 딱히 없는 상태고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없고요. 그나마 유일하게 누가 있냐 치면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조금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공천 과정을 거치면서 비례대표 일부들은 한동훈 전 위원장 라인이다 이런 평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여권 관계자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약간 우스갯소리가 섞인 건데 여권의 대권 주자 중에서 가장 측근 의원 많은 거는 이준석 전 대표 아니냐. 왜냐하면 2명이 있지 않느냐 명확하게. 뭐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로 이 여당의 흐름은 대권 주자는 많지만 또 굉장히 좀 세력들은 고만고만한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많이 싸워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시끄러운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장이 열려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국민의힘 아직 춘추 전국 시대다. 차기 자리 놓고 전초전은 시작된 것 같다. 이런 건데 또 당권 주자랑 대권 주자가 또 좀 섞여 있죠. 그렇죠. 지금 이제 최근에 여러 목소리들이 나오는 상황들을 보면은 이제 두 가지 리그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조만간 전당대회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권 경쟁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권 주자들도 여기 같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이랑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에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를 내놓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대권 경쟁의 한 형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좀 특징이 있다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대권 경쟁 같은 경우에 이제 2인자 싸움이잖아요. 근데 이게 좀 빠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거의 3년 정도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이럴 때는 보통 차기 주자들의 그런 경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후반기에 가야지 나타나는데 생각보다는 좀 이르다. 이건 역시 이제 총선 참패에 영향이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권력이 생겼다, 공백이 생겼다 이런 점들을 좀 짚어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2개 리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의 리그는 이제 해외 직구 논란으로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논란이 뭐 자세한 건 좀 생략을 하더라도 주자별로 입장들이 굉장히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한나, 그러니까 3명의 주자들이었어요. 근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반대 입장을 들었죠. 그러니까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뭐 일부 규제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부 쪽에 좀 손을 들어주는 그런 입장을 냈거든요. 그래서 이 4명의 주자는 좀 엇걸렸고 여기서 주목되는 거는 홍준표 시장이 이 싸움에는 끼어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주목이 되는 거는 중립 내지는 좀 방어를 해준 거에 가깝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을 비판하는 이슈였으니까. 나서지 않은 것만으로도. 그렇죠. 때리지 않았다라는 그런 포지션으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홍 시장과 오 시장은 뭐 중립 내지는 옹호 쪽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를 좀 옹호해주는 그런 쪽의 포지션을 잡았다라는 게 주목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리그는 그러니까 제가 두 개의 리그라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KC 인증 그 문제 하고요. 해외 직구 문제하고 또 하나는 홍 시장과 한동훈 전 위원장의 1대1 싸움. 이것도 굉장히 좀 치열한 상태죠. 네. 근데 이제 물론 이거는 싸움이다라고 표현하기가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좀 일방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홍 시장만 계속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을 공격하고 한동훈 전 위원장은 별다른 반응은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크게 두 개의 리그로 지금 싸움이 치열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밖에서 이제 보시기에는 굉장히 목소리들이 많다. 이렇게 느껴질 것 같아요. 홍 시장, 한 전 위원장 얘기는 나중에 한 번 더 제가 짚을게요. 네. 자, 저도 처음에 해외 직구 이거 갖고 왜 다들 이러지 했었는데 이게 보니까 이 문제가 모든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가진 문제고 특히 젊은 층에 되게 민감한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직구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입장이 갈린 건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문제 자체에 대한 입장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서울시 쪽에 물어봤을 때는 그 서울시가 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뛰어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어떤 발암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출한 것도 서울시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낸 면도 문제 제기를 한 면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보다는 좀 정무적인 면에서 한번 짚어보면은 국민의힘 사람들 얘기를 전반적으로 들어보면은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게 오세훈, 홍준표 시장은 중립 내지는 윤석열 정부의 우호적인 입장을 택했다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왜 그랬느냐? 일단 두 사람의 특징을 좀 모아보면은 인지도는 높고 국민 지지도도 높은 편인데 당원 지지에선 늘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당내 경선이 있으면은 늘 이제 당원 경선에서 좀 밀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이겨가지고 이기는 뭐 그런 그림을 늘 오세훈, 가져왔고요. 홍준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두 사람의 시장들이 늘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 두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당원들의 지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필요한 거예요. 이제 국민의힘의 모 관계자가 설명을 하기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30%가 아마 필요했을 거다. 근데 이 30%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30% 윤석열 대통령이 잘 돼야 되고 정부를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전통적인 지지층들이 이 정도는 항상 있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더 필요한 게 홍준표 시장하고 오세훈 시장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오세훈 시장의 포지션은 결국에는 기존의 자신들은 이미 어느 정도는 그 여당 그 주자들 중에서 확장성을 좀 갖춘 인물이니까 대국민적 어떤 저 이미지랄까 이런 건 있는데 당내에서 조금 더 확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결국 이 당원들의 지지가 필요하고 전통 지지층의 지지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 때문에 아무래도 이 문제에서 조금 더 그 윤석열 정부 쪽에 손을 들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런 포지션을 잡는 것도 각자의 판단에 따른 건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위원장, 나경원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포지션을 잡은 거죠. 뭐 쉽게 얘기하면 반윤 포지션을 잡은 건데 아무래도 이제 총선에 참패했다 보니까 이런 포지션을 잡았을 걸로 보이고 사실 제일 좀 주목이 되는 건 한동훈 전 위원장이죠.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이미지를 가져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차별화하는 그런 전략으로 좀 해석이 되는 거고요. 나경원 당선인도 이런 점에서 보면 당원 지지는 좀 강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당원 지지보다는 일반 국민 지지 이런 쪽으로 좀 손을 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유승민 전 의원은 그동안에 지켜온 포지션이 아무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윤 포지션이 쭉 있고 물론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소신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입장을 좀 취했다. 그래서 이제 각각 좀 나눠지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홍 시장의 한동훈 전 위원장 비난이 계속 뭐 좀 그칠까 하면 또 이어지고 있어요. 일단 왜 이렇게 공격을 계속합니까? 이유가 뭔가요?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홍준표 시장이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게 한동훈 전 위원장이라는 의미는 다시 말하면 나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다 이렇게 인식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홍준표 시장 쪽 사람들 좀 얘기를 들어보면은 홍준표 시장은 이제 뭐 일부는 지금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선을 목표로 두고 있는 대선 주자인데 그럼 나중에 봤을 때 나의 가장 강력한 적이 누구냐라고 하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라고 인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때리느냐 그리고 굉장히 좀 과도할 정도로 격한 표현들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 한동훈 위원장을 사람들이 또 잠시 잊고 있다가 또 더 기억을 하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뭐 어린애 이런 거친 표현을 쓰니까
그 영향력을 더 키워주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있잖아요. 근데 일단 첫 번째로 보면은 제가 이제 좀 여권 고위 관계자한테 들었던 좀 재밌는 해석 중에 한 가지는 일반적인 해석은 이제 홍준표 시장이 많이 공격을 해가지고 견제를 해서 못 나오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하는데 이 고위 관계자가 하는 얘기는 이건 오히려 한동훈 전 위원장을 전당대회에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고도의 거예요. 계산이다. 네. 근데 왜 그렇게 그러면 하려느냐? 이게 이제 그 여당 내에 있는 그런 그 대권 당권 주자들의 이제 속내를 좀 들어보면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만들이 뭐가 있냐면 당내 당원들이 늘 신상만 좋아한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보면은 새로운 인물들을 데려와 가지고 대선 주자로 앉히거나 아니면 당권 주자로 앉히거나 이런 과정들을 반복해 왔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요. 또 한동훈 전 위원장도 그렇고 역대로 봐도 매번 그랬어요. 뭐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또 반기문 전 총장은 실패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역시나 외부에서 데려오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있던 주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래 내가 여기서 꾸준히 쭉 쌓아왔고 정치적으로 검증도 받았는데 갑자기 검증 안 된 저런 어떻게 사람들이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 예외인 경우네요. 그런 그렇죠. 면에서. 근데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계속해서 이미지도 있고 알려진 인물이긴 했지만 당에서 있었던 또 인물은 아니다. 뭐 그러니까. 이런 평가들도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계속 신상만 좋아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차라리 검증을 받게 하면 아마 빠르게 그 실력이 들통이 날 거다 이런 해석을 좀 했다라는 거예요. 홍준표 시장이. 그래서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빨리 나오게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전당대회에 뛰게 해가지고 좀 역량을 검증해 보겠다 이런 취지인 거고요. 이 대목에서 제가 그 김영두님 문자 주셨어요. 대선 주자 중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왠지 조용하네요. 어떤 고민하고 있을까요? 원희룡 전 장관은 최근에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 만났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하나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지금 당권 주자들을 쭉 보면은 친윤계라고 할 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다 그렇죠. 왜냐하면 한동훈 전 위원장도 지금은 거리가 멀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 뭐 나경원 당선인, 유승민 전 의원 말할 것도 없고요. 다 이렇게 좀 거리가 먼 상태인데 그때 이제 만난 걸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게 아마도 이제 두 사람이 멀지는 않으니까 이 전당대회 출마를 가지고 상의를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포지션상으로 봤을 때는 친윤계 후보가 한 명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희룡 전 장관이 나가가지고 뛰게 되면 친윤계 후보의 포지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좀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공유했던 거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들이 있거든요. 근데 과연 앞으로 친윤이냐 비윤이냐 이거는 좀 그 스탠스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포지션을 취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은 포지션이죠. 왜냐하면 지금 전반적으로는 좀 총선에서 참패를 했기 때문에 그게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만 어쨌든 여기서 조금 그 경쟁력을 나눠가지고 좀 선별되는 좀 도드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포지션을 취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시간 한 1분 이내로 남았는데 이거 짧게. 오세훈 서울시장 포지션은 어떤 겁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본적으로는 비윤 포지션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다만 여기서 당원들의 지지를 좀 많이 가져와야 되니까 일부에서는 이제 그 윤석열 정부와 좀 궤를 같이 하고 이런 포지션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고요. 제가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일단은 그 서울시장을 한 번 더 할 생각도 있다라 그래요. 물론 또 이제 국민들이 원한 경우에는 대선 후보로 나설 생각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정책적인 이슈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잖아요. 이런 것들은 행정가로서의 면모를 좀 보여주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려는 그런 포지션으로 좀 해석이 됩니다. 당장은 그 양쪽을 다 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제가 들었을 때는 무게는 서울시장 쪽에 조금 더 있지만 그러나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대선 후보도 뭐 마다하진 않는다. 이런 정도로 좀 보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어려운 뉴스 뒷면에 숨어있는 심리, 다양한 이슈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풀어보는 시간, 뉴스가 알고 심리. 원투두가 아니라 사이콜로지입니다. 심리. 김태훈 경남대 심리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우리 미남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른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더 반가운데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영화 이야기 다뤄볼 건데요. 범죄 액션 시리즈 범죄도시 4가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1,000만 관객 넘었고요. 1부터 4편까지의 누적 관객 수 4천만 명 넘어섰습니다. 이거 좀 있으면 우리나라 인구 육박하겠어요? 아, 그러게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시리즈물 중에 최고라고 하고요. 네.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사실은 미션 임파서블이 떠올랐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미션 임파서블 하면 탐 크루즈랑 떼놓을 수 없는 것처럼 그럼요. 이제 범죄 도시 하면 마동석 씨랑 떼놓을 수 없게 그렇게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특히 이번 영화 마지막 비행기 엔딩 씬은 마동석 씨가 직접 제안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아 근데 이 대목에서 네. 제가 자화자찬 좀 해도 돼요? 아 물론이죠. 지금 세롱님이 네. 이거 진짜 실화입니다. 제가 지어낸 거 아니에요. 세롱님이 어떤 문자 보냈냐면 목소리가 근사한 새 진행자님 뉴스레터 K 잘 부탁드립니다. 응원합니다. 이거 보여드릴까요? 아니 저도 동의합니다. 목소리가 중후하셔서. 아유, 네. 감사합니다. 아유 이런 정말 훌륭하신 세롱님한테 항상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질문을 까먹어서 잠깐만 있어봐요. 자 교수님도 이제 이 영화 보셨다면은 네네. 어떤 부분이 가장 좀 재밌은 부분이었어요? 일단 재밌는 부분은 저는 그 장이수 역할을 맡은 박지환 배우. 네. 그분이 연기하는 게 참 재밌었습니다. 특히 교통경찰 단속에 걸렸을 때 마석도한테 받은 FDA 배지가 있거든요. 네네. 그게 폴리스 다크암이라고 하면서 정말 천연덕스럽게 하는 게 참 재밌었습니다. 폴리스 다크암. 네, 그게 이제 F랑 P 발음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생긴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자, 어찌 보면 이제 범죄, 폭력의 반복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범죄 도시가 이렇게 흥행에 성공하는 데는 어떤 심리적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사실 우리가 이걸 알아보려 네네. 하는데요. 네. 그런 어떤 심리적 요인, 가장 결정적인 이유 뭐라고 봐야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처벌의 효과와 관련된 것 같아요. 네. 심리학 연구 결과를 보면 처벌은 항상 즉각적이고 충분한 수준으로 가해야 효과가 있고요. 네네. 그게 지연될수록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는 범죄가 이루어져도 피해자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가해자는 기소하고 재판하고 그런 몇 년 걸리기도 하잖아요. 네네. 뭐 대법원까지 가면 되게 오래 걸리죠. 그동안 별 제재 없이 편안하게 지낸다는 이야기가 들릴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걸 볼 때 이게 과연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영화에서는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처벌을 해버리니까 그게 주는 사이다 같은 시원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와 다르네요. 그냥 마동석 씨가 한 방 날리고 그냥 완전히 단죄를 해버리니까 네네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카타르시스. 네.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네. 이 영화가 이제 한국형 히어로물로 이제 불립니다. 네네.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 어디를 건드렸기에 그런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국형 히어로물이 가지는 특징을 좀 봐야 되는데 네네. 보통은 우리 사회의 모습을 그리고요. 네. 주인공이 그걸 직접 해결합니다.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것 같은 판타지 같은 설정이 아니고요. 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주인공이 사회적인 문제를 직접 해결해 나간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주체성이 되게 높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주체성이 높은 네네. 국민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본인의 삶은 주체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해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어떻게 하면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고민하고 하는 걸 역사적으로도 많이 확인했는데 예를 들면 뭐 IMF 구제금융 때 금모으기 운동이라던가 역사책에서 볼 수 있는 의병이라던가 그렇게 항상 그 주체성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런 특징이 있군요. 네. 히어로 영화의 그 특징이. 자 그렇다면 비교해서 볼 만한 다른 나라 영화 있을까요? 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영화를 볼 수 있는데 미국 영화 히어로물 보면 거의 대부분 세상을 구하는 히어로가 등장해요. 네네. 굉장히 비현실적이고요. 그런데 세상을 구한다는 설정은 미국인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미국이 예. 전 세계 경찰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고 가장 힘이 센 나라니까. 다른 측면으로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예. 현실을 바꾸기보다는 순응하는 경향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회 곳곳을 보면 예전 모습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 예를 들면 여전히 도장도 찍고 있고 팩스 사용하고 있고 심지어 택시도 1970년대 80년대 타던 그 모습 일본. 그대로. 네. 예.
그러네요, 정말. 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현실을 건드리는 영화보다는 판타지물이 훨씬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배트맨, 네, 그렇죠. 스파이더맨 이게 다 영웅들을 슈퍼맨. 아, 그러네요. 맨돌림이네요. 일본이 그러고 보면 그러다 보니까 뭐 약간 얘기가 빗나간 얘기입니다만 어떤 전자산업이나 이런 데 그렇게 앞서가다가 약간 그 타이밍을 놓쳤다는 그런 측면들도 약간 국민성하고 연관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자, 그렇다면 스토리 보면 이제 반전이 없는 단순한 스토리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영화다. 네. 라는 또 비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뭐 보통 이런 거는 심심하다고 우리가 느껴지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왜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 영화 보러 가시는 분들 아마 영화가 개봉하기 이전에도 스토리는 아마 다 알고 가셨을 거예요. 네. 그 얘기 뭐냐면 마석도 형사가 결국 악당을 제압할 것이다. 네. 그 스토리 때문에 보러 가시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스토리 자체에 대한 매력보다는 마석도 형사가 악당과 대결을 하게 되는데 그 씬을 어떻게 이번에는 그렸을까? 이런 결국 이기긴 하더라도 그 과정이 어떨까? 네. 그러니까 액션은 어느 정도 스케일로 했을까? 이번에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대결할까? 이런 부분에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아까 이제 처벌의 즉시성을 얘기하셨는데 이게 질질 끄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거기서 처벌을 해버리고 단죄를 해버린다 하셨는데 이제 사실 이 영화에서는 마동석 씨죠. 마석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통쾌함, 대리만족 느끼는 거죠, 결국은. 그렇죠. 우리가 사실 못하니까 현실에서.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 녹록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짜증나는 상황들이 많아요. 아무리 얄미워도 우리가 뭐 말도 한마디 못하는 게 현실인데. 자, 그렇다면 이제 속 시원한 히어로 하면 해외 마블 시리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초인적 능력 가진 캐릭터들이 나오는 마블 영화 캐릭터와 맨주먹을 이용하는 마동석의 캐릭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 후자를 더 통쾌하다고 여기는 건가요? 비교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일단 두 영화 모두 속 시원함을 주는 건 맞는데요. 그 방식이 약간 다르죠. 왜냐하면 마블 캐릭터는 정말 비현실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속 시원함을 주는 거고요. 마석도 형사는 주먹 하나입니다. 물론 그 주먹이 무시무시하죠. 어우.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형사인 마동석 대 범죄자 빌런의 구도. 그 구도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게 숨겨져 있나요? 마음속에? 여기 이 시리즈물에 나오는 빌런은 조금 일반적인 악당과 약간 다른 점이 있는데 너무나 명확하게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관객들이 보면서 감정이입을 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거의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악당들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주저하지 않고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냥 바로 죽여버립니다. 그렇다면 심리학적 측면에서 이 빌런들의 특징은 어떤 거예요? 이 빌런들은요, 그냥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처럼 묘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이런 데 거의 공감하지 않습니다. 무감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관객들이 보기에 일단 저런 사람 만나면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걸 마동석 씨가 바로 처단해 주니까 더 시원하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잔인한 폭력 장면 보면요. 공포감 느끼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폭력이 오히려 시원함으로 다가온다. 사이다로 다가온다. 왜 그런 걸까요? 심리학적으로. 폭력 장면이 굉장히 잔인한데 거기서 공포감. 그것도 평소 때 우리가 못하니까 그런 마음이 잠재돼 있는 건가요?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을 건데요. 저는 공포감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포감도. 다만 그거보다 시원함이 더 큰 게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처벌을 하는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카타르시스. 그게 더 공포감보다 크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관객들이요. 영화와 현실을 정확하게 분리해서 보십니다. 보통. 영화니까 저렇게 연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만약에 현실에서 그런 수준의 폭력적인 장면을 봤다면 엄청난 충격에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특히 주먹 소리도 총소리나 바람 소리를 변형해서 만들 만큼 공을 많이 들였다고 해요. 이런 영화적인 사운드가 심리에 주는 효과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스포츠 중계 보시는데 소리 없이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막 관중들 소리, 막 선수들이 씩씩거리는 소리. 그런 소리 없으면 정말 재미없을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볼 때 시각적으로만 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우리 감각은 항상 상호작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액션 씬에 자꾸 의도적으로 소리를 넣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영화 티켓 값이 많이 비싸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왕 보는 거 스케일 큰 영화, 확실한 한 방이 있는 영화, 후회하지 않을 영화 택하게 되는 심리도 있겠죠? 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영화관에서 볼 영화, 네. 그다음에 OTT로 집에서 봐도 되는 영화로 점점 구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네. 집에서는 혼자 집중해서 보기 좋은 영화를 보실 거고요. 영화관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스케일 큰 영화 그리고 사운드가 받쳐줘야 되는 영화 이런 거를 보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OTT로 개봉했지만 영화관에서 보는 게 더 좋은 영화도 나올 거고 향후에는 영화관에 OTT 전용관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제 주의할 점도 있을 겁니다. 최근 태국 파타야에서 벌어진 우리 국민 살해 사건이 영화 신세계와 범죄도시 2를 어설프게 흉내낸 모방범죄란 이제 분석도 제기가 됐거든요. 네네. 사람들이 모방범죄 벌인 심리, 그건 뭔가요? 일단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네.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한테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건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영화를 보면서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게다가 이제 이런 영화에서 특히 이제 범죄도시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장면이지만 사실은 아슬아슬한 부분이 네. 좀 많아서 그래서 영화는 영화라고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범죄도시 시리즈가 흥행하고 모방범죄 분석이 나올 정도로 사람들이 몰두하는 걸 보면 어떤 사회적 함의, 그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좀 이제 압축해서 평가해 주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답답해서 이런 영화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거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영화를 보시면서 쌓인 스트레스 충분히 보시고 그리고 영화는 영화라고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릴게요. 네. 이 영화 흥행으로 보는 지금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이거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건 한마디로 뭐라면 뭐가 필요할까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쌓인 분노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훈 경남대 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영화 범죄도시 4에서 배우 박지환이 불러서 역주행했던 노래입니다. 박현빈의 대찬 인생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